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약속한 것처럼 공시가격 제도의 전면적 개편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최근에 너무 급격하게 집값 가격이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부담이 갑자기 늘어나니까 사실 국민들의 고통이 커져서 속도 조절을 좀 하자라는 게 제 말씀이고요. 기존의 국민의 힘과 그 생각이 다른 분들이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이게 정체성이 좀 흔들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저한테 합니다만 나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담임한 업무에 맞는 것을 제가 지시했는데 본인이 선대위원장 말은 상임 선대위원장 말은 들을 필요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바람에 좀 엉성이 높아졌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네. 먼저 오전에 나온 속보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청와대가 오늘 오전 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그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김진국 민정수석의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면 어제 한 방송 보도를 통해서 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이 여러 회사에 입사 지원서를 내면서 아버지가 민정수석이다 이런 내용을 썼다라는 보도가 나왔고 일단 그게 또 확인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사의를 표명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사의 표명을 문재인 대통령이 사의 수용한 시점이 또 빠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일단은 대통령께서 그 사의를 바로 수용을 하셨고요. 저도 어제 저녁에 모 언론사의 단독 보도를 보고서 야, 무슨 이런 황당한 경우가 다 있나,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지, 굉장히 좀 의아해했거든요. 네. 설사 아들을 취업을 시키려고 하면 민정수석 정도 되면 어디 전화를 하거나 뭐 살짝 이야기를 하지. 그 입사 지원서에다가 민정수석이고 아버지가 민정수석입니다. 이렇게 할 리가 없잖아요. 굉장히 좀 황당하다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그런 마음을 먹은 것조차도 좀 이게 죄송한 마음이 들 정도로 그 김진국 민정수석의 아들에게 좀 이게 이제 그 고등학교 때부터 조현병이라 그러죠. 정신분열증이 고등학교 때 발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15년 동안 지금도 마찬가지고 15년 동안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기를 15년을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했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입사 지원서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성장 환경을 적는 난에다가 아버지가 민정수석입니다. 자신의 어떤 뭐 성격상 장점과 단점을 적으라고 해놓은 거기에다가도 아버지가 민정수석입니다. 아버지한테 이야기 잘해서 당신 회사의 꿈을 이루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써놓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좀 이치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저도 이제 어제 그 언론 보도를 보면서 좀 안 좋은 마음을 가졌던 것이 좀 미안할 정도로 좀 안타까운 그런 사연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구구절절하게 민정수석이 뭐 설명하지 않고 사의를 표명했고 또 그 의사를 존중해서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사의를 수용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그 언론사가 단독 보도를 할 때 전화 한 통만 해보면 그런 사연을 다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또 공개적으로 안타까운 사연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알려지는 것도 프라이버시 측면에서 좀 그것이 최선이었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전 의원님께서 구체적인 병명을 좀 언급을
뭐 하시긴 하셨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개인의 그런 그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저는 좀 조심스러운. 예, 그래서 요 출처를 좀 네. 추가적으로 우리 시청자들께 출처를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김진국 민정수석의 친형님이 있습니다. 네. 이 친형님이 지인들에게 보낸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카죠. 조카에 대해서 워낙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인용해서 뭐 시청자들께 좀 참고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 개인 병명이나 이런 거는 좀 그 사생활 관련된 부분에 저희가 조심스러워서 이 김진국 민정수석이 그 해당 언론에는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제가 참고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들이 불안과 강박 증세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다 정도로 해명을 했다라는 점을 참고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논란? 우선 이 정권의 방향이나 국정 철학하고 안 맞는다고 봐야지요. 네. 사실 그런 국정 철학이나 방향에 대해서 너무도 그동안 많이 배치되어 왔었기 때문에 내로남불이라고는 정권의 비난을 받았었고요. 이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울 것이다. 이렇게 늘 해왔었기 때문에 이 아빠 찬스에 대해서 아마 국민들께서 굉장히 분노를 하실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우리 전 의원님 말씀대로 개인의 어떤 여러 가지 특정적인 그런 질병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뭐 좀 거론하는 게 적절치 하지 않나, 또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해를 할 수 있겠다라, 이렇게 또 국민들이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 뭐 그 오전 속보여서 먼저 다뤄보긴 했는데 그럼 주제를 바로 다음 주제로 얘기를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론조사 결과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KBS와 JTBC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일단 그 그래픽이 준비되는 대로 좀 띄워지겠습니까? 먼저 KBS 대선 후보 지지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재명 후보가 33.7%, 윤석열 후보가 34.2%로 어떻게 보면 또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다소 윤석열 후보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JTBC 결과도 좀 띄워주시죠. 네, 이거는 JTBC 의뢰로 치러진 그 여론조사 결과인데 여기서는 또 이재명 후보가 37.9%, 윤석열 후보가 33.5%로 물론 접전을 벌이고 있지만 이재명 후보의 우위를 지금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래픽도 한번 좀 띄워주시죠. 네, 지지율 변화 추이입니다. JTBC 여론조사 결과인데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JTBC 의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37.4%, 11월 27일에서 28일 사이에서는 37.4%에서 12월 17일, 19일 조사에서 33.5%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같은 기간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승을 한 모습을 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어제 나온 여론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좀 살펴봤는데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두 후보 모두 엎치락뒤치락 혼전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뭐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뭐 어떤 것은 이재명 후보가 네. 또 어떤 것은 윤석열 후보가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데 이재명 후보가 뭐 앞선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예. 저희들이 일단은 12월 말까지 진행하는 여러 그 메타버스라든지 매주 타고 달리는 민생버스 이것이 좀 양쪽으로 축적이 되고 또 순조롭게 이제 공약이 좀 발표가 되고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공약들이 나온다면 저희들이 연말 연초에는 좀 오차범위 내로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 시기가 좀 당겨진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완만한 우하향 곡선이라면 이재명 후보는 완만하긴 하지만 우상향 추세를 좀 보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 사실은 저도 이제 여러 언론에 나와서 이제 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때로는 국민들께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뭐 이것을 하겠습니다. 또 저것을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정책 선거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느닷없는 이제 네거티브 선거가 흉행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 생각과는 다르게 많은 국민들께서 이번 대선을 비호감 대선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측면에서 지금 윤석열 후보 부인의 문제와 이재명 후보 아들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도 상당히 송구스럽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역시 국민 세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대통령 영부인의 문제가 이재명 후보 아들 문제보다
역시 이제 영향을 더 많이 받았구나 이런 것이 이제 여론조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현재 두 후보가 붙어 있는 거는 맞지요. 네. 또 조사 방식에 따라서 비교적 ARS 같은 경우는 정치에 적극적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답변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일반 휴대전화로 하는 분들은 좀 정치에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부류의 일부분들이 계신데 무응답층에 대해서 재응답을 이렇게 요구하다가 보니까 여기에는 좀 이재명 후보가 조금 유리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트렌드는 비교적 이렇게 붙어서 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지금 사실 이 대선에서는 공직 후보자는 후보자 본인들입니다. 네. 본인들 후보자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 되는데 뭐 우리 전 의원님 말씀을 하시지만 배우자도 검증하는 거 저는 찬성을 합니다. 또 왜냐하면 배우자가 함께 공직 후보자를 도와서 영부인이 돼서 여러 가지 일정을 소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증해야 한다는 것도 동의를 하는데 지금 현재 이 네거티브에서는 그래도 제일 우리 그 민주당이 상당히 좀 덕을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이번에 가족들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입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의 많은 대장동 의혹에서부터 조폭 연루에 대한 의혹 그리고 이 여러 가지 문제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좀 정확하게 알려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희 가지고 있고 또 아시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 후보의 그 중심으로 검증이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좀 한 말씀만 덧붙이자면 국민 여론의 80%가 후보자뿐만 아니고 후보자 배우자에 대한 검증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왜 그렇게 배우자 검증에 대해서도 이렇게 전폭적 지지를 보내냐면 국민 세금이 들어가서 그런 겁니다. 국회의원 부인이나 서울시장, 부산시장 부인들에게는 국민 세금이 안 들어갑니다. 때로는 나라를 대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부인이. 그리고 대통령의 관심사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따뜻한 손길을 원하는 곳에 영부인의 역할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대다수가 배우자 검증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 검증은 지금 많이 하고 있죠. 많이 하고 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배우자 검증도 투표할 때 사실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소로서 지금 여론조사 다양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김건희 후보가 지금 등장하지 못하는 처지, 언론 카메라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하는 그 처지, 이거는 국민의힘이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이제 선거 70여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언제까지 커튼 뒤에 숨어서 국민들의 검증 요구를 회피하고 피하고만 있을 겁니까? 네. 저는 빨리 나오셔야 된다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피한다고 그러는데 피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막 하고 있지 않나요? 네. 그리고 사실이 아닌 것도 덮어씌우게 막 하고 있지 않나요? 어떤 게 사실 아닙니까? 아니 어떤 게? 뉴욕 주립대학 나왔다라고 혐의가 있다, 의혹이 있다. 그러면서 후보를 사퇴하라고까지 얘기했거든요. 그게 사실입니까? 뉴욕 주립대 연수가 사실인가요? 그게? 연수가 따온 건 맞잖아요. 아니죠. 아니죠. 저 서울대학교의 그 GLA라고는 과정 속에 9일 동안 갔다 온 겁니다. 그래서 없는 사실 쓴 건 아니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모 의원이 나서 가지고 이런 의혹이 있으니 후보 사퇴를 하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저는 너무 지나치다. 그리고 저는 가족 검증 찬성합니다. 그리고 아들, 딸도 경호를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예산이 지원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검증을 하는 거 저도 동의를 하지만 없는 사실까지 만들어 가지고 후보를 사퇴하고 이거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검증은 가족도 하지만 본인으로 중심으로 와야 된다는 거죠. 본인 중심으로. 지금 이재명 후보가 너무 약점이 많아요. 무상연애에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보니 이거를 민주당 의원들이 덮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으로 갔는데 어찌됐든 가족 하십시오 하시고 다시 돌아와서 본인 후보에 대한 것들, 이 의혹에 대한 것도 사실은 사실대로 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형수 쌍욕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들 충분히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김건희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일단 계속 이 공방이 똑같은 얘기 지금 반복되는 것 같아서 한 말씀 제가 또 네,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 허위 경력, 허위 수상실적 부풀리기에 덧붙여 가지고 제가 성일종 의원님께 한 말씀만 물어볼게요.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의 6개월짜리 프로그램 안에 이번에 뉴욕대에 저 5일짜리 연수과정이 있고, 그리고 덧붙여서 콜롬비아 대학에 한 3일, 그 다음에 하버드 대학에 한 5일. 만약에 연수과정이 그게 돼 있으면 그것도 그러면 하버드 대학에 연수를 한 거고 콜롬비아 대학에 연수를 한 거네요. 아니 그렇게 과하게 포장. 아니 과하게가 아니라 잠깐만요. 똑같은 겁니다. 아, 잠깐만요. 저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의원님. 제가 그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아니, 의원님께서 그래서 길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아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저게 뉴욕 대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과정이 아닙니다. 서울대학교 6개월 과정에 개설되어 있는 중에 그 일부 5일짜리 하나의 프로그램인 거예요. 네. 거기 개설되어 있는 걸 적어야지. 뉴욕 대학교에 개설되어 있지도 않은 과정을 연수를 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간 김에 콜롬비아 대학에서 한 5일하고 예일 대학에서 한 3일하고 하버드 대학에 이틀 하면, 그럼 예일 대학에도 연수한 거고 하버드 대학에도 연수를 한 네, 거고 좀 정리해 콜롬비아 주시죠. 대학에도 연수를 한 게 되는 겁니다. 네. 말하자면. 짧게 반론 듣고 제가 다음 주제 갈게요. 자, 그래서 그것을 지금 뭐 우리가 반론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프로그램의 6개월 프로그램 속에 다녀온 건 맞잖아요. 아니 서울대학교 그런데 과정인 거죠. 그게 서울대학교 네. 과정 속에 거기에 가서 연수를 하고 온 거를 기록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 그 사실 자체를 그렇게 공격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의혹이 있는데 후보를 사퇴하라? 저는 지금 너무 과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일단 제가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두 분 다 제가 기회를 동등하게 좀 드렸으니까요. 일단 지금 뉴욕대 관련해서는 좀 두 당의 좀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단 민주당 쪽에서는 그 뉴욕대 간 그게 기간 자체가 워낙 짧은데 이거를 별도의 경력으로 표기하는 게 허위 아니냐, 이런 기본적 이런 입장인데, 반대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GLA 과정에서 포함이 돼 있는, 그래서 실제로 가서 그 강의를 들었다. 근데 이거 자체를 허위로 몰고 가는 거는 그 뭐 잘못된 주장이다, 이런 입장이신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언론에도 났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서울대학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그런 과정을 알겠습니다. 갔다 오는데 네. 이게 좀 과하게 포장됐다라고 민주당이 얘기한다고 한다면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네. 이 사실 자체가 없다 그러면서 의혹이라 그러면서 후보를 사퇴하라? 아,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리고 검증을 하고 다 좋은데 넘지 않아야 될 선들을 지금 너무 많이 넘고 있기 때문에 이 네거티브가 국민들로부터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후보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네. 지금 근데 말씀하신- 성인정 의원님, 제가 백발양보해서 김건희 씨가 뉴욕대 이 한 건이면 뭐 그럴 수 있다 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경력란에 학력란에다가 뉴욕대학교 연수라죠. 학력란에다가 그 학력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왜 학력란에 졌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거 한 건이 아니고, 제가 문제를 삼는 것은 이거 한 건이 아니고 여러 언론에서 단독 보도와 후속 보도를 통해 가지고 지금 13년 동안 무려 5개 대학에 10개, 18개의 말하자면 허위 이력, 허위 경력, 허위 수상 실적 부풀리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것도 교묘하게 있잖아요. 글자 한 개 바꾸고, 글자 2글자 바꾸고, 또 자기가 안 받은 상 받았다 그러고, 그 다음에 전문대학을 종합대학으로 바꾸고, 아주 그냥 깨알같이 그렇게 조작을 하는 겁니다. 네. 아니 한두 건이면 제가 양해하고 넘어가죠. 그런데 13년 동안 5개 대학에 무려 18건, 그걸 어떤 분들은 보니까요 카테고리로 묶어가지고 범주화 시켜놨더라고요. 얼마나 많으면. 그러니까 이것이 윤석열 후보가 공정과 상식을 이야기했는데, 윤석열의 공정은 어디 갔습니까? 윤석열의 상식은 어디 갔습니까? 네. 왜 남 수사할 때는 네, 일단 가혹하게 하고, 네, 왜 일단 자기 부인과 정리 좀 자기 장모에 해드리겠습니다. 대해서는 네. 그렇게 한없이 관대하고 따뜻하게 네. 바라보는 것이죠. 의원님, 일단 저희가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주제를 좀 바꿔 가야 돼서. 아니 제가 1분 네. 말씀하겠습니다. 우리 전 의원님 뭐 공격할 수 있습니다. 네.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지금 현재 큰 흐름을 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공세를 퍼부는 것 같은데, 그 공세를 퍼부기 전에 자당의 후보부터 검증을 제대로 하시라니까요.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아니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얘기를 해야 돼요. 본인 다 숨고 지금 현재 본인의 검증이 우선적으로 끝나야 될 거 아닙니까? 계속 그런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고 있고. 대장동에서부터 수없이 많은 범죄 연루와 관련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은 지금 현재 묻기 위해서 상대 측의 후보의 공격에 너무 치중하고 있다. 그리고 하는 거 좋은데
진실 있게 해라, 옳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윤석열의 공정과 윤석열의 알겠습니다. 상식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의원님. 있는 겁니다. 공정과 상식을 늘 대변하고 이야기해왔던 분이 넘 수사하고 넘에 대해서는 가혹한 칼날을 들이대면서 왜 가족과 본인과 부인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다는 거죠. 의원님 그러면 두 분 죄송합니다. 일단 공정과- 저희는 왜 다른 반대하죠? 잠시만요. 공정과 상식에 네. 대해서 의원님? 들고 나왔었던 잠깐만요. 네. 공정과 상식에 대해서 들고 나왔었던 민주당이 민주당의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던 민주당이 아니 마이클 샌들 같은 그런 학자들을 데려다가 지금 이재명 후보가 토론할 수 있습니까? 이런 거 토론하려고 한다면 윤미향이나 조국하고 토론하십시오. 그래서 그게 먼저 일단-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원님, 민주당이 죄송합니다. 일단 저한테도 좀 기회를 주시죠. 일단 보니까 두 분이 계속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해도 되겠죠? 네. 일단 뭐 지금 그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나왔기 때문에 간략하게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왜 이재명 후보 아들과 관련된 이야기는 안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얘기만 좀 간단하게 하고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갈게요. 일단 이재명 후보 또 지금 뭐 아들과 관련한 논란이 지금 계속 불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런데 고발 조치라든지 이런 거는 당 차원에서 검토를 했다가 또 안 하기로 한 것 같더라고요.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제가 볼 때 아들이라고 하는 네. 게 문제가 있지만 또 그게 아버지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성남시장을 하고 경기도지사를 하는 그러한 사회적 책임이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더 비난의 강도가 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부모를 두지 못한 사람들이 과연 뭐 이게 수천만 원씩을 가지고 도박을 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거에 대한 그 책임을 져야 되는 리더의 그룹의 자식이기 때문에 비난을 하는데 사실 자식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후보와 후보를 검증해야 되는 거를 빼고 지금 지역적으로 가가지고 이러한 네거티브가 이 판을 치고 있으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후보 중심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그 지금 뭐 여야 모두 이런 네거티브 공방에 대한 지금 국민적인 좀 어떻게 보면 비판과 지적이 나오니까 정책 검증을 하자 이런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녹취를 듣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뒤에서 붙잡고 울었죠. 네. 그 다음날 안타깝고. 네. 그 다음날 보니까 눈이 이렇게 퉁퉁 불었더라고요. 네. 네. 참 아들을 생각했는데. 네. 그런데 아들 사찰 기획이다, 폭로 의혹이 있다 이렇게 얘기도 나옵니다. 본인도 못 지우는 건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알게 됐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한데 그러나 그거는 뭐 제가 어쨌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얘기를 제가 드리긴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여하튼 뭐 잘못했으니까 네. 뭐 죄송합니다. 그동안에 현 정부가 얼마나 무엇을 잘못하고 무엇이 그렇게 내놓을 게 없어서 집권 여당의 후보를 가지고 있는 정당이 계속해서 네거티브만 가지고서 선거를 갖다 하겠다고 하는 것이 상식에 맞는지는 묻고 싶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네거티브 전쟁은 좀 그만했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네거티브 전쟁과 관련해서 사실상 먼저 휴전을 제안을 한 건데 여기에 대한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2달 전부터 윤석열 후보에게 민생을 중심에 놓고 토론 좀 하자. 네.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제발 좀 토론 좀 하자. 이렇게 2달 전부터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있잖아요. 어제 소상공인 피해 단체에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양쪽에다가 공문을 보내고 다 초청 다 보냈습니다. 근데 여기에 윤석열 후보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 혼자만 참석해가지고 이재명 후보 혼자만 소상공인 피해 단체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오기로 했는데 불참을 하는 바람에 이 명패 윤석열이라고 쓰여져 있는 명패만 그냥 덩그러니 앉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 겁니다. 지금 김종인 대표께서 뜬금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달 전부터 지금 토론회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무 이야기 없다가 지금 이제 더 이상은 이제 방법이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지금 김건희 씨 때문에 윤석열의 공정과 윤석열의 상식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고 이것이 껍데기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나니까 이제서야 와가지고 네거티브 하지 말자 그러는 겁니다. 좋습니다.
당장 윤석열 후보가 토론에 나오시면 됩니다. 민생을 가지고 이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토론하면 되는 겁니다. 저희는 김종인 후보가 좀 뜬금없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환영이다. 정말로 국가 경영 능력과 비전과 철학을 가지고 국민들께 정말 정정당당하게 토론하고 국민들이 판단하실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 제공 차원에서 알 권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토론회 많이 해야 된다. 12시 YTN 뉴스 앤 이슈에도 출연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민주당이 깨알 홍보를 해주셨는데 네. 민주당이 참 잘 빠져나갑니다. 정말 참 선거에는 규제들이 많은데 2달 전에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이고 모든 게 다 몰렸지요. 그리고 자기 측근들이 자살을 하지 않나, 감옥에 가지 않나, 수없이 많은 이런 거 지금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뭐 정책을 들고 오자 그러면서 국민의 이 검증 또 자기의 이 비리와 연루되어 있는 것을 정책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은 상당히 아주 좀 그 교활하게 이렇게 피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분명히 국민들께서 아신다고 보고요. 또 민생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권 후보는 다 일정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일정대로 소화를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저희는 정책 토론하자고 하는 거 절대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어떻습니까? 늘 바꾸지 않습니까? 말을 너무 많이 바꾸지 않습니까? 재난지원금 다 준다고 그랬어요. 국민들께서 지금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상공인에 대해서 집중 지원하자고 해서 우리 안을 내놓으니까 본인이 그걸 취소를 하면서 이걸 마치 자기 것인 양 빨리 주자고 지금 현재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이거 정말 정치적인 그런 제수처일 뿐인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토보유세 신설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 그랬죠. 지금 종부세 같은 경우 1년 유예한다 그러는데 유예하는 건지 아니면 폐기하는 건지 정확히 입장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정말로 이재명 지사가 토론회를 국민들한테 일관성 있게 메시지를 주고 또 토론을 하려고 하는 준비가 돼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조변석계로 변하는 정책 그리고 표만 되면 무조건 말을 뒤집는 이 후보하고 어떻게 토론을 하기가 쉽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부터 저는 정립을 정확하게 하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서로 얼굴을 보고 토론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말 바꾸기인지 아닌지 그렇기 때문에 토론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후보 개인들 일정이 바쁘죠. 그러나 이 비대면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선거 캠페인은 그리고 국민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언론에서 마련하는 대담 프로그램이나 상호 토론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비대면 시대에 맞는 선거 캠페인이다. 이 말씀을 네, 일단 드립니다. 제가 정책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두 분 다 민생을 논하는 자리가 마련돼야 한다. 물론 그 형식에 대해서는 좀 차이가 있지만 민생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공감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책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릴게요. 두 분 모두 무게감 있는 국회의원들이시니까 일단 그 이재명 후보가 공시가격과 관련해서 좀 재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이후에 당정이 어제 만나서 지금 논의를 좀 했습니다. 공시가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지금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안들이 어떤 겁니까? 지금 여러 가지 것들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대전제가 어떻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두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최근 2, 3년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공시가격은 조세 성격의 말하자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준조세 성격의 건강보험료 그리고 복지 혜택과 관련해 가지고 무려 80가지가 연동이 되는 그런 데이터, 기초 자료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급격하게 오르게 되면 상당히 많은 부작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시가격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간 것이고요. 네. 지금 올해 공시가격을 내년에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그것을 아예 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합리적이고 더 많은 분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적의 안을 마련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코로나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현금을 지원하는 직접 지원 방식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대출 상환 유예라든지 이런 간접 지원 방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공시지가를 검토를 하는 것은 일종의 간접 지원 방식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힘들고 어려운 이 시절을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아주 유효한 정책 수단이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앞장을 서서 이재명 후보와 함께 당정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네. 국민들께 소상한 결과를 소상하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이 저렇게 국민의 삶을 미리 챙겼으면 처음부터 저렇게 했어야지요. 불로소득을 다 세금으로 환수해야 한다고 한 게 누굽니까? 이재명 지사입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 이 정권이 한 거 아닙니까? 누가 부동산값 올리라고 그랬습니까? 이 정권이 25번의 부동산 정책을 하면서 집값에 대해서 집의 노예로부터 해방을 시키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민주당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세금은요, 국가의 가장 중요한 근간입니다. 세금을 제대로 걷고 지급할 만큼 걷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세금 제도를 마구 흔들고 있어요. 증여세 유보하자. 그래서 공급을 늘리겠다가 처음부터 안 한다고 그러더니 이 증여세 부분을 손을 댔거든요. 또다시 지금 와가지고 이제 종부세 이 공시지가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유예하는 건지 그러면 유예하면 그 다음엔 안 올라갑니까? 유예하면 그 다음에 더 많이 올라갈 겁니까? 2년치를 합해서. 이러한 문제를 표 앞에서는 그냥 당 전체가 정부 전체가 후보가 나서가지고 지금 갈짓자를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국가의 가장 근간인 세금의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데 이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이게 표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을 지금 너무 현혹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입장부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에 우리 성일종 의원님하고 저하고 여기서 논쟁을 하고 있는데 네. 다음 주 화요일 이 시간에 윤석열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 이 자리에 초청을 합시다. 그리고 그분들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 이 생각을 이 말씀을 드리고요. 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의힘은 아마 이런 기대를 하고 있을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이재명 후보가 아무런 보완 없이 아무런 사과 없이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개성하기를 바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실패한 정책을 어떻게 안고 갑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대통령께서도 국민들께 여러 차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도 부동산 정책을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냅둘 수 없는 것이죠. 네. 대안을 마련하고 보완하고 국민들께 이렇게 해결하겠습니다라고 제시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말바꾸기입니까? 네. 국민의힘이 가장 두려운 것을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재명 후보가 하고 있으니까 그냥 두려운 거예요. 네. 그러지 마시고 일단 잘 됐다. 네. 요번에 손잡고 그거 진짜 저 한번 우리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공시지가 한번 검토를 하자.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국민들께 더 환영을 받는 일이다. 이렇게 의원님,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저희가 뭐 부동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앞서 이재명 후보의 녹취를 저희가 들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 녹취를 좀 듣고 짧게 그 코로나 관련된 이야기 한마디씩만 듣고 대답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녹취 틀어주시죠. 준비 없는 위드 코로나로 가서 지금 국민 희생이 크고 또 의료진도 지금 정말 그 고생하면서 우왕좌왕하고 정말 탈진 상태에 있어서 여기서 만약에 확진자가 조금 더 생기면 그야말로 풀 셧다운 상태가 되면서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걸 좀 예방하기 위해서 정부의 좀 빠른 대책을 좀 촉구하고 지금 이 코로나 검사를 좀 보조해 준다든지 또 치료 보조 인력으로서 의사 아닌 일반인의 자원봉사자가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희 당에서도 하여튼 좀 논의를 더 해가지고 네, 성 의원님 오늘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코로나19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첫 회의를 지금 주재를 했다고 하던데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간략하게 어떤 대책들이 지금 국민의힘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습니까? 대책을 얘기하기 전에 이 정부가 K방역이라고 그러면서 네. 너무너무 자랑을 많이 했거든요. 다 실패했습니다. 이 고통을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현재 병상이 없습니다. 2000년도 첫 번째 추경을 할 때 제가 자료를 갖고 나왔는데 이 자료가 뭐냐면 당시에 저희 1차 추경할 때 저희 당에서 음압병상 2000개를 만들자 그랬어요. 그게 한 6천억 정도 돼요. 이거 안 만들어 150개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때 만들었으면 지금 이런 문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사태가 와도. 이렇게 한 정부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하다 안 되니 저희 후보께서 나서서 국립의료원을 비롯해서 이러한 병원들에 대해서 이 감염병에 대해서 다 지정을 해가지고
다른 거 좀 뒤로 하고 이 감염병부터 치료하는 병원을 만들자라고는 제안을 낸 건데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빨리 정부가 시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윤석열 후보께서 직접 국민의힘 코로나 대책회의를 주재를 했습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네.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그냥 정부 비판하기 바빠요. 아니 문재인 정부에게 설사 책임이 있다고 손 칩시다. 그런데 지금 이 난국에 한가롭게 누구 책임 소재를 따져야 될 때인지 저는 정말 묻고 싶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정말 각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겪고 있는 고통을 단문 10분지 1만이라도 지금 자신의 것으로 인식을 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선거는 선거대로 치르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머리를 맞대고 해가지고 해야 된다. 국민의힘이 공공의료시설 다 없애고 확충하자 그런 거 예산 배정 안 해주고 그런 것까지 이야기를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지금은 책임 소재를 묻기 전에 함께 힘을 모으는 그렇게 해서 지혜를 발휘하는 네. 그런 아주 급박한 상황이다. 한가로운 상황이 아니다. 이 말씀을 시간이 얼마 드리겠습니다. 없으니까 짧게 전 의원님께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지요. 네. 왜 후보가 대안을 안 내놨습니까? 지금 국립의료원 등을 비롯해서 감염병 병원으로 지정을 하고 해가지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는 지금 거예요. 다 다른 병원까지 갖춰자는 다른 병실까지 이 감염병 중심으로 가자는 얘기잖아요. 이 대안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하고 건데 있습니다, 지금. 전 의원님께서 상대당 후보에 대해서 대안을 없다고 이렇게 정말로 있지도 않은 허위 사실을 막 얘기하시면 아니 그건 오늘 정말 문제가 회의하시면서 있는 무슨 겁니다.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오늘 회의를 해가지고. 국립의료원을 죄송합니다. 비롯해서 다른 내과라든지 다른 병상들을 비워서 감염병으로 쓰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자, 있다니까요. 그게 대안이 성 안 의원님도 하고 정리 좀 있습니다. 하고 있다니까요. 네. 아니 그걸 확인을 넓히자고 하는 해보세요, 거잖아요. 확인을. 그래서 해보세요. 그걸 왜 자꾸 서울대병원에서도 호도하냐는 병상을 거예요. 100개를 만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벌써 지금 시간이 저희가 좀 많이 넘어가가지고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모실 거니까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 좀 윤석열, 네. 이재명 후보를 부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안 오는 분은 빼고 그냥 진행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아, 저는 언제든지 이재명 후보는 저는 모시고 나오겠습니다. 네. 제가 직접 모시고 나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후보들 다 격이 있고 일정이 네. 있는 겁니다. 말 바꾸기부터 바꾸시고 일관된 정책부터 하신 다음에 요청하십시오. 직접 알겠습니다. 만나서 저희 이제 확인하시라니까요. 진짜 마무리해야 될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직접 만나서 네. 확인하셔야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두 분 나가실 때는 좀 웃으면서 나가시길 바라고 있고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